안녕하세요. 의사벨라의 벨라입니다. 오늘도 내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원장 김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전에 배우 김유정 씨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활동을 오랫동안 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갑상선이라는 게 뭔가요? 갑상선이 어디 있죠?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갑상선은 정확하게 자료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목 앞쪽으로 나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남자들 보면 아담스 애플이라고 갑상 연골이 있고 요거 바로 밑에 쪽에 나비 모양으로 달려있죠. 날개 모양이 있고 그 날개가 연결되는 부위가 협부라고 그래서 갑상선이 이런 모양으로 목 앞에 달려있어요. 갑상선은 사람 몸이 집이라고 비유하면 집안의 온도를 올려주고 내려주는 게 뭐죠? 보일러 아니면 에어컨? 그 보일러의 온도 조절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연료를 막 떼서 온도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내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보일러를 끈 거나 마찬가지예요. 추워지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은 대표적으로 열이나 신진대사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하고 뇌 기능이나 심장 기능 여러 가지 장기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뇌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와 유사한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빨리 검사를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이 기능이 저하된다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온도 조절 스위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갑상선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소모가 줄면 살도 찌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체지방이 자꾸 늘고 먹는 거에 비해서 자꾸 살이 찐단 말이죠. 체중이 늘고 부종도 생기고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도 푸석푸석해 보이고 피부도 거칠어져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잘 빠지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불순도 생길 수가 있고 에너지 소모가 주니까 소화기 계통의 기능도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변비도 잘 오고 소화불량 증상 이런 것도 잘 동반될 수 있어요. 제일 특징적인 거는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어요.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딱 그 한 종류만 있는 건가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영구하게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왠지 영구적인 게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거의 전체 80~90% 정도 돼요. 우리나라 21년도 통계를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5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니까 치료받은 환자만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조금 경한 경우에는 자기가 기능 저하인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가벼운 기능 저하증 환자까지 합치면 100명 중에 한 5명 내지 10명 정도는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이 생기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생기고 5, 60대 여성에서 제일 흔하게 생기는데 그 이유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 영구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만성 갑상선염이라는 질환 때문인데 만성 갑상선염이 오래되면 갑상선이 파괴되면서 염증이 반복되는 걸로 인해서 갑상선이 흉터만 남아요. 전쟁 나면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잖아요. 갑상선도 마찬가지예요. 염증이 심하게 장기간 지속되면 폐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역할을 하던 호르몬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갑상선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영구하게 기능 저하증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도 여성분들이 많이 걸린다는 걸 들어봤는데 그럼 임산부도 특히 위험할 것 같은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동양인 여자들한테 많은데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유전적인 어떤 취약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오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김이나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요오드를 평소에도 과도하게 섭취하는데 우리나라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미역국을 하루에 4번을 주더라고요. 하루 종일 미역국만 먹는 거예요. 그 미역에 요오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다량을 섭취하는데 산후조리원 1~2주 있는 동안에 미역국을 하루에 4번씩 먹는 거예요.
거의 요오드 폭탄을 때려 맞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과도한 요오드 섭취가 갑상선의 염증을 발병시키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있어요. 치료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걸까요? 일단 치료 전에는 의심이 되면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봐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걸 확인을 하고 초음파를 해서 이게 영구하게 떨어진 기능 저하인지 일시적인 기능 저하인지 그거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요. 갑상선 초음파는 감별 진단에 필요한데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예를 들어서 폐렴이 심하게 왔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무리를 했다거나 이렇게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초음파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모르는 게 당연한데 일시적인 경우는 초음파를 보면 거의 갑상선이 정상으로 보여요. 중요한 게 이제 혈류량이나 갑상선 크기, 갑상선의 음영이 거칠거칠하게 염증 소견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정상에 가까운 소견을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세 달 기다리면 정상으로 돌아오겠구나 그런 추측을 하게 되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증상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최소한의 용량으로 투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치료를 안 하고 자연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영구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처음에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한두 달 간격으로 피검사를 하면서 적절한 수치까지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게 돼요. 그럼 영구적일 때는 약을 평생 복용하는 건가요? 우리가 밥을 평생 먹잖아요. 네,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밥 같은 거란 말이죠.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데 그걸 보충을 안 해주면 나중에 심장 부전도 오게 되고 뇌기능도 정지돼가지고 혼수 상태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꼭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장기간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밥 먹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매일 밥을 먹는 동안 갑상선 호르몬 부족한 거를 꼭 보충을 해야 된다. 보충을 하면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약으로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치료가 기능 항진증보다 훨씬 더 쉬워요. 네. 약물 조절하기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 갑상선 호르몬을 예를 들어서 50마이크로짜리 용량을 하루에 한 알씩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갑상선 호르몬을 식사하고 나서 먹게 되면 흡수량이 변화가 돼요. 100%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갑상선 용량을 50을 줬는데 실제로는 투여된 게 뭐 30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공복에 먹으면 거의 100%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먹는데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될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약이? 보통 이제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약효가 24시간 정도 가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을 거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계속 먹어야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요오드가 3개 붙은 게 T3고 요오드가 4개 붙어 있는 게 T4예요. 갑상선 호르몬에는 요오드가 붙어 있거든요. 주로 처방하는 약이 T4인데 T4는 약효가 일주일 가요. 약효가 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걸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났을 때 먹어요? 약효가 길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먹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알약이 7개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일주일 동안 7개를 먹는 거예요. 어제 안 먹었다 그러면 오늘 2알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원칙이 공복에 먹는 거. 그래서 일주일 용량은 가능하면 지키는 게 약을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 되겠어요. 공복에 먹고 밥은 30분 정도 있다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약물이 대부분이 흡수되는데 90% 이상이 흡수되는 게 30분 이내예요. 그래서 보통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약을 먹고 세수하고 뭐 화장실 가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으면 되고 요새 아침 안 먹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네, 저도 안 먹는 편이라.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복용하는 걸 권장을 해요. 갑상선 약은 먹는 시간보다는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는 용량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른 내용은 궁금한 건 없나요? 갑상선이 많은데 할 얘기가. 아,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 갑상선 얘기로 또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못했던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구독 한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